네,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 잘 보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강을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5주차네요. 5주차 1강 우리가 화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 수업도 개천절로 인해서 사전 제작 강의로 대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2학기 때는 뭐 추석 연휴가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뭐 휴강이나 이런 보강, 사전 제작 영상을 통한 보강들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컨텐츠, 이제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공부했던 피보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돕고자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컨텐츠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 강의를 찍은 영상이 아마 LMS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피보험 이익의 뒷부분, 피보험 이익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보험 이익의 요건에 대해서까지 학습을 했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잡고 갈 텐데, 첫 번째 얘기할 것은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액.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의 한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 이익이 얼만데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을 평가했을 때 그 금액이 곧 피보험자가 보험에 부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맥시멈인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실손금지,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금지의 원칙, 뭐 이익공여 금지의 원칙, 뭐 그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손해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손해보험의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액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의 손해액일 것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보험 금액은 절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험 가액 이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에 정해놔요. 보험 가액이 얼마다, 보험 금액이 얼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의 어떤 시가가 되겠죠. 이 시가는 판매가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을 하는데, 새로 산 자동차, 신차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실제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가격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자동차를 1년 탔다, 2년 탔다, 3년 탔다 라고 한다면 처음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그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하게 된 그 가격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알 거예요. 뭐 시장 가격 방어가 잘 된다,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 이런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고차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인기가 있는 중고차가 있을 수 있고,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 안 팔리는 중고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시장의 가격까지도 반영을 합니다. 뭐 보험에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그 피보험 이익, 뭐 다시 말하면 보험 목적물의 평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보험 가액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 가액이란 개념은 역시나 생각을 해보면 손해보험에만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테 어떤 책임을 무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보험의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합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평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만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보험가액이 있느냐? 크게 나눠보면 협정보험가액과 법정보험가액이 있습니다. 협정보험가액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정보험가액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정이에요. 이게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자동차라는 게 처음 살 때 가격하고 1년 후에 가격하고 2년 후에 가격하고 3년 후에 가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자동차의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런데 1년 후가 지나면 1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를 배우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1년 보험 계약을 처음 시작할 때의 자동차 가격은 3천만 원이었고 보험 계약이 1년 후에 끝나서 다시 감가상각 평가를 해보니까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자동차의 가치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감가상각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계약을 1월 1일날 스타트를 했고 12월 31일날 끝났다고 칩시다. 그 1천만 원이 줄어드는 게 12월 31일날 빡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1천만 원의 가치가 1년 동안 감가상각이 됐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치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예를 들어서 한 7월 1일 날 났어요. 6개월 정도에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천만 원의 가치가 3천만 원짜리가 12월 31일 날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딱 중간 지점인 6월 30일, 7월 1일 시점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의 가격은 감가상각을 고려해 봤을 때 2,500만 원이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피보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했던 것이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물품, 눈에 보이는 물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의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유권, 수익권, 담보권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지만 이게 고정적이지 않아요. 변동이 일어나요. 제가 자동차를 얘기했고 자동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시가가 있는 물건이요.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이라고 칩시다. 기름이라고 칠게요. 원유. 원유의 가격은 내가 살 때, 운송 중일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보험 이익이란 것도 결국에는 기름을 만약에 운송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과 운송하는 시점과 도착했을 때의 시점이 계속 피보험 이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물품의 하주가 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보험계약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격이 막 변하고 감가상각이 되고 물품의 이해관계,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들으라고 했는데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해답이 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정한다. 협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대충 얼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동차의 가격은 그러면 보험 기간 동안 뭐 한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의 어떤 부보를 받는 방식이 기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미리 합의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을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협정 보험 가액을 이용을 해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을 기평가 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을 기혼자, 결혼 안 한 사람을 미혼자 하듯이
이미 뭘 했다는 거예요?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만나서 이 피보험 이익은 얼마다 라고 합의를 한 상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가는 보험이 기평가 보험입니다. 그러면 하물을 이용한, 우리는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이고 수출입을 하는 하물에 대해서 저가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가보험을 어떻게 하는데? 보통 CIF 가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IF 가격 110%란 말이, 우리가 인커텀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외웠겠지만 CIF 계약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때 CIF 가격의 110%라고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암묵적으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이 정도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을 이 가격으로, 이 정도 가치로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얼마로? CIF 가격의 110%, 뭘 더해서 10%의 미래이익, 희망이익을 가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보험가액이 적용해졌으니까 이 보험가액에 맞춰서 피보험자는 보험을 실제 계약을 얼마 체결할지를 정하면 되겠죠. 풀 인슈어런스를 할 건지 아니면 언더 인슈어런스를 할 건지. 네, 그렇게 가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게 아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정보험가액. 이거는 쉽게 말해서 협의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사후에 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보험 가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이 물품의 인슈어러블 밸류를 얼마라고 정하는지 하는 방식이에요. 처음 딱 들으면 여러분들 제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강의 자료만 보고 혹은 책만 보고 그냥 공부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 피보험 이익이 얼만데, 피보험 이익이 경제적 이해관계야?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적으로 계산 가능해야 돼. 그래서 그 평가액이 보험 가액이야. 그리고 그 보험 가액을 풀 인슈어런스도 할 수 있고 언더 인슈어런스도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보험 금액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뭔 얘기예요? 보험 계약은 체결됐어. 근데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실제 사고 났어. 그럼 실제 사고 났을 때 보험 가액을 계산해 배운다는 거야.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자동차를 얘기를 들었는데, 자동차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월 1일이 3천만 원이고 12월 31일에 2천만 원이 된다면 6월 30일이나 7월 1일쯤에는 우리가 거기 한 절반 가격 2,500만 원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2,500만 원이란 건 어떤 계산이에요? 그냥 제가 어림잡은 거죠. 추측한 거죠. 확실한 금액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사실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고 그거를 월할 계산해가지고 6개월 지났을 때는 한 절반 정도 했구나. 이건 좀 합리적인 계산인데 이런 방식으로라도 계산이 안 될 수 있어요. 뭐가? 피보험이 이게 얼마인지가. 아니면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해. 예를 들어서 대충 이게 뭐 기름의 어떤 원유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이게 뭐 아무리 변동이 있어도 뭐 에버리지를 잡아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진짜 뭐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해.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험 가액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보상 많이 받고 싶어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적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평가를, 이게 제가 앞서 협정보험 가액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널뛰기를 해요. 국제 시세가 널뛰기를. 어제는 뭐 1,100달러였다가 내일은 900달러였다가 모레는 뭐 800달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을 많이 들고 싶고 보험자는 적게 주고 싶은데 협의가 안 돼. 예.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치의 계산이 어렵거나 물가 변동이 심하면 보험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가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험가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하는 금액이 왜? 보험가액이 아니거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험금액이라고 했죠. 보험가액은 널뛰기를 해요. 경제적 이해관계고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이 가치는 잘 모르겠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그래. 널뛰기를 해. 근데 보험회사랑 피보험자가 요 금액에 계약을 해요. 보험계약을 정하는 거야. 보험 가액을 정한 게 아니라 보험 금액을 정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100에서 9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험 금액은 얼마야 한다? 그냥 100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가 사고 났어. 실제가 사고 나면 그때 정확하게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객관적인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 체결 시점에 교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하고 시세가 널뛰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 체결 그 시점에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협의가 어렵다면 객관적인 제3자를 불러다가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니 물어서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는 보통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뭐 무료 봉사를 할 거예요? 아니죠. 뭐가 발생하겠어요? 평가를 위한 금액이 발생하겠죠. 얼만지. 이 물건의, 아까 제가 그냥 3천만 원에서 1년 사이에 1천만 원이 감소했을 때 6개월은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제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저는 회계사나 감정평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제3자가 와서 평가를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 가액 정확하게 몰라. 근데 보험 금액을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계약 체결했어. 보험기간 지나갔어요. 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보험자 해피, 피보험자 해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런 모두 다 해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계사 불러다가 이거 물건의 가치 평가해봐. 나 정확한 보험 가액 알아야겠어. 라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험 가액이 계속 널뛰기를 하니까 대충 요렇게 보험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자 하고 쭉 가요. 사고가 나. 보험 금액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전손인지 분손인지 풀 인슈런스인지 언더 인슈런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험 금액은 정해졌지, 계약 체결할 때. 근데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정확한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험 가액을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 회계사 부르면 되죠.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평가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그 시점에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로 하고 합의하고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할 수 있잖아. 수용 가능하잖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당연히 모든 보험 계약, 우리 손해보험은 협정보험 가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법정보험 가액도 많아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변동이 심한 물품이거나 한 경우에는 이 물품에 대한 어떤 미리 그런 어떤 가액을 정하지 않고 금액으로 해서 보험 계약을 진행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법정 보험 가액, 그리고 정확한 보험 금액은 나와 있을지언정 보험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험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을 미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법정보험가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정보험가액의 종류. 자, 선박, 사고 시점에. 예. 예, 사고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면 미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선박보험이라고 치면 이 선박보험의 부보의 대상인 선박에 대해서 선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보험 이익을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애들, 뭘 더하고 뭘 빼고 할 것이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충 MIA 규정에서 말하는 어떤 선박의 보험가액, 운임의 보험가액, 하물의 보험가액,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박에 대한 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은 선박의 보험가액 시작 시점의 가액, 보험 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3천만 원에서 1월 1일 날 3천만 원에서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1년 동안 1천만 원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 가격이 2,500만 원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MIA 규정에서의 선박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개시 시점에. 그럼 개시 시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천만 원으로 본다, 2,500만 원으로 본다, 3천만 원으로 본다. 1월 1일 시점에 3천만 원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의장구, 식료품, 누구를 위한?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모품, 급여, 선불금, 급여에 대한 선불금, 그리고 여러 가지 선비, 기타 선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보험을 들기 위한 비용도 선박의 보험 가액으로 봐요. 이걸 나중에 제3자인 손해사정인이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인지. 자,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해서는 선불, 아니면 후불이든 어쨌든 운임의 총액, 거기다가 보험 비용. 그 다음에 적하, 그거는 당연히 그 물품이니까 적하가 하물이죠. 카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의 원가에 물품을 선적하기 위한 선적 비용, 부수 비용, 보험 비용 등등등 포함한 금액, 그게 뭐다? 보험 가액이 된다. 이거를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사고가 없으면 미리, 이거예요. 컨셉은 이겁니다. 사고가 안 나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근데 사고가 나면 정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하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운임의 가치가 얼마인지, 선박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부상. 자,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보험 금액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에 든 금액이라고 했어요. insured amount라고 했습니다. 보험 금액이란 실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정된 금액이 보험 금액이에요. 이 보험 금액은 앞서 제가 얘기한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액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이 된다. 이거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칠판에다가 막대 3개 그려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실제 손해액 중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은 뭐가 된다? 이 막대 3개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글로 여러분들이 애우지 말고 이 부분은 뭐 하면 돼요? 제가 칠판에 그림 짝대기 3개 그어놓고 얘기 설명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건 외울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있다라고, 이거 설명하면서도 항상 해상보험제도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러면 그 예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왜 이걸 예외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손해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요게 예외다.
얘네들은 예외가 될 거다라고 미리 스포일러를 했어요. 뭐? 손해방지 경감 비용. 그래서 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막대기 제일 짧은 게 손해 보상을 하는 보험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이거 요금이라고 했어요. 요금.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프리미엄. 프리미엄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이럴 때 뭐 피 얼마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어른들은 피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가 프리미엄이에요. 예. 이게 어떤 경제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대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혹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보험 금액, 보험 가액 아닙니다. 보험 금액. 예,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법정 보험 가액 설명할 때, 자, 시세 변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러면 뭐만 정하면 돼요? 보험 가액은 몰라도 보험 금액만 확실하게 정하면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험료를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우리가 앞서서 리마인드를 자꾸 돌려서 앞으로 가보면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험료를 내는 거다. 요금을 내는 거다. 이거 계약서 사인 나중에 해도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보험료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알아야 보험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적어도 딴 건 몰라도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내야 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보험 가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한다? 금액에 대해서 한다. insured amount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극단적으로 뭐가 없어도 된다? 보험 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도 된다. 보험 금액만 확실하게 나와 있다면. 보험 금액은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하면 되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되니까. 근사값으로 가겠죠. 대충. 우리가 이 물건에 진짜 이 시점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 보험자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는 물건의 주인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대충 들어간 원가도 있고 하니까 보험 계약을 얼마에 하자, $1,000에 하자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1,000에다가 보험 금액이 $1,000니까 거기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정확한 가치는 언제 계산한다고? 사고 나면. 그때 사람 써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가 정확한지 얼마인지 계산해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이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보험 금액은 $1,000에 하기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했는데 굳이 이 물건의 정말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실익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그럼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보험료는 보험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에요. 그러면 이슈는 뭐가 되냐면 보험료율이거든요. 보험료율은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공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피보험 이익도 이해를 했고 보험 가액도 이해를 했고 보험 금액도 이해를 했고 보험료도 이해를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입니다. 설명하셨는데요. 예, 설명했어요. 근데 수박 겉핥기로 설명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언더 인슈런스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 인슈런스는 간단해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하다면 그걸 이제 전부 보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 보상의 원칙이란 것도 이 풀 인슈어런스인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사고 나면 그 사고 난 금액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근데 수업을 제대로 듣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험 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법정 보험 가액의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렵죠. 풀 인슈어런스를 할 수가 없죠. 보험 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일치시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보험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협정 보험 가액에서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잖아. 협정 보험 가액과 법정 보험 가액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 시점에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 모른다기보다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맞겠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근데 풀 인슈런스의 사전적인은 뭐예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동일하대. 이퀄이래. 이쪽이 얼마인지 정확하게인지 알아야 부등호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러면 법정 보험 가액에서는 전부 보험이 되느냐? 되게 어렵죠. 협정 보험 가액에서만 성립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언더 인슈런스하고 오버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언더 인슈런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보다 적게 했을 때, 쉽게 말해서 $1000짜리 물건을 $5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피보험자의 책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0짜리 물건을 $500에 보험 들었다라고 하면 보험자가 책임지는 거는 이 $500만큼이에요. 이 보험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상의 원칙, 실질적으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도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적용이 된다? 전부 보험에서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더 인슈어런스는 보험 계약을 일부만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비례 보상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원칙이란 말이 하나 더 등장했어요. 실손 보상 원칙 말고 언더 인슈어런스를 했을 때 비례 보상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1000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500의 보험 금액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죠? 2분의 1이죠. 50%죠. 50%면 이 50%에 대해서 실제 입은 손해의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0다 라고 하면, $1000짜리 물건을 $5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손해액이 $500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장 작은 막대라고 했으니까 $5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원칙은 뭐냐면 이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금액의 비율 있죠. 쉽게 말해서 2분의 1, 50%, $1000짜리 물건을 $5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50%의 비율을 적용을 해서 비례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게 비례 보상의 원칙. 그러면 무슨 얘기냐? 실제 손해가 $500가 났으면 50%만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0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비례 보상의 원칙입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짜증나잖아요. 실제 입은 손해는 아무리 내가 $500의 절반 정도만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입은 손해가 $500면 $500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러면 뭐 하면 되냐? 특약을 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위험 특약이랍니다. 언더 인슈런스 일부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분손이에요. 분손이 발생을 했을 때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특약에 의해서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원칙을 이것을 1차 위험 특약이라고 합니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보험이고 분손이라도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보험 가액 분의 보험 금액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입은 손해액을 물론 근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보험 금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보험 금액이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을 들면 됩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1차 위험 특약을 들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언더 인슈런스도 언더 인슈런스지만 초과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풀 인슈런스 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풀 인슈런스를 못 들더라도 만약에 언더 인슈런스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에 대해서 1차 위험에 대한 특약을 드는 게 좋겠네요. 뭐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저가보험의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크게 등장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 저가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물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들이 1회의 어떤 수출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대금이나 대가의 금액을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도하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 초과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보면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좀 커요. 아니면 물품이라 할지라도 되게 대량 구매를 해서 이것이 어떤 벌크 화물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회사에 나눠서 공동보험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과보험, 오버 인슈런스, 분명히 얘기를 했죠. 보험 가액보다 그 보험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처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하는 수준에서의 보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략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이 있다라고 했고 보험 가액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림값은 알고 있어요. 보험 가액의 어림값을 안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10원 단위까지 0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을 모를 뿐 보험자도 피보험자도 보험 가액이 얼마쯤이란 건 안단 말이죠. 얼마쯤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비추어서 보험 금액을 정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사값을 통해서 보험 금액을 든 거 사실은 풀 인슈런스로 실무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대충 근사값이 보험 가액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 금액을 정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보험 가액이 나중에 훅 떨어져.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을 하거나 시세가 변동해서 분명히 대충 근사값으로 이 물건의 가격이 국제 시세로 $1,000였는데 실제로 해상 사업을 하는 도중에 운송 도중에 이 물건의 가격이 $500가 돼. 근데 그 대충 가격이 $1,000였기 때문에 보험 금액을 $1,000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뭐가 되죠? 초과 보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과 보험이 발생했는 거, 사실 초과 보험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초과 보험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과분이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갖고 초과보험이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사기 쳐가지고 초과보험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뭐 외부적인 요인이나 시세 변동에 의해서 초과보험이 발생하게 됐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선의로 했든 악의로 했든, 저희가 쉽게 말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초과보험이 발생한 걸 악의,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세가 변동해서 초과보험이 발생하게 된 거를 선의라고 쳤을 때, 기본적으로 선의든 악의든 초과 부분, 그러니까 오버 인슈어가 됐을 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 안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주게 되면 실손 보상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험 남은 부분,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건 알겠는데 초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선의로 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보험 계약 체결했을 땐 정상이었는데 보험 계약 체결 후에 국제 시세가 변동이 돼서 초과 보험이 된 그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실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을 감액해서 청구합니다. 근데 약간 사기로 오버 인슈어가 된 것은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한 부분은 예를 들어 $1,000짜리 물건에 대해서 $1,000 들었는데 이게 500이 됐어요. 그러면 선의로 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 보험 계약이라 할지라도 요 500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 초과분 있죠, 오버된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험료를 환불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실제 가치는 500이야. 원래부터 500이었어. 예. 근데 내가 $1,000의 보험을 들었다. 사기친 거죠. 500을 뻥튀기 한 거죠. 이거는 500을 환불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보상해 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잭값인 $500 언더 그 밑에 가치도 전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왜? 사기친 거니까. 그게 컨셉이에요. 오버 인슈어런스에 대해서 이슈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언더 인슈어런스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1차 위험 특약과 비례 보상의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원래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할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그리고 초과보험, 언더 인슈어런스까지 다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놓고 있는 게 27번 슬라이드고요. 자, 그러면 정상적이고, 그래요. 정상적인 상황인데 뭐가 있느냐? 공동보험인 경우가 있어요. 공동보험. 공동보험은 뭐냐? 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 회사가 부담을 해서 나눠서 복수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걸 코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요 보험들의 코인슈어런스 된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별 보험으로 쳤을 때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 보험 계약이 여러 개다 보니까 보험 금액을 더하다 보니 실제 보험 가액을 오버하더라. 이게 뭐다? 더블 인슈어런스 중복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중복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이 중복보험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피보험자가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사기는 아니고 뭐 시세가 변동이 되고 뭐 등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중복보험대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500짜리 물건을 $100, $100 해가지고 6개 회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6개 보험회사가 다 $100씩 주고 보상을 해주면 보험금이 $600가 돼버리죠. 실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여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도 이 여러 보험계약 회사와 보험자들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보험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순번대로 가는 거죠. 그 순번대로 간다는 방식이 우선 책임주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보험회사한테 P보험자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이랑 보험계약 체결한 만큼을 보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 금액에서 A 보험자가 나한테 보상해준 금액을 빼요. 나머지 부분을 B 보험자를 찾아가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에요. 순번대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의 체결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A 보험회사만 다 물어줘야 되니까 뭔가 좀 A 보험회사만 억울해요. 예, 뭔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례보상주의가 나옵니다. 비례보상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회사가 코인슈어런스를 했는데 이게 더블 인슈어런스 상태가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험회사들끼리 자기들이 보험 금액, 자기 보험 계약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대로 엠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누어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한 보험회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 금액의 비율로 계산을 해서 A 보험회사는 요만큼, B 보험회사는 요만큼, C 보험회사는 요만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하는 방식이 비례보상주의입니다. 자, 연대책임주의. 연대책임주의가 뒤에서 우리가 쌍방가실 충돌 약관에서도 공부를 할 텐데 연대책임주의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뭐예요?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서 연대보증 같은 게 뭐예요? A의 잘못을 B도 책임지고 B의 잘못을 A도 책임지는 경우에 A와 B는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여러 회사가 코인슈어런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A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거 그리고 보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B도 같이 책임진다. 그게 연대 책임주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비례주의와 실무적으로는 이 중복보험의 보상의 방식에 있어서 연대주의와 비례주의를 절충해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상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보험 금액 비율로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 D 보험회사가 나눕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A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을 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보험자 입장에서 받아야 될 돈이 100이라고 치자고요. 이 100을 A 보험회사 가서 받아내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실제 보험 금액이, 손해액이 100이면 그 100 받고 떨어지면 되죠. 피보험자는. 근데 이 보험에 대해서 4개의 보험회사가 코인슈어런스를 했고 중복보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 보험회사가 100을 다 덤탱이를 씌면 이거는 몰빵이잖아요. 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A 보험회사가 실제 피보험자한테 100을 다 보상했다 하더라도 뭘 하게 되냐면 A, B, C, D 회사가 피보험자 상관없이 보험자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서 대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한 보험 목적물이에요. 물건은 하나야. 이 물건 하나에 대해서 3개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보험 계약 A는 2만, B는 3만, C는 5만이에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예요? 10만이죠. 10만인데 실제 물건의 보험 가액은 5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 사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보험 가액 중에 누구 하나가 보험 가액은 이걸 나눠서 보험 가액이라는 게 뭐죠?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피보험 이익을 나눠서 줄여서 계산하진 않아요. 보험 금액은 줄여서 계산이 가능하죠. 언더 인슈런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실제 물건의 경제적 가치, 피보험 이익은 뭐겠어요? 5만입니다. 왜? 이게 제일 높게 평가된 거잖아요. 이 C보험회사가 물건에 대한 평가를 5만에 한 거야. 만약에 이 보험가액 C가 평가한 이 5만이 아니고 10만이었으면 풀 인슈어런스 상황입니다. 이거 이 A 보험계약, B 보험계약, C 보험계약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각각의 보험 금액을 더했을 때 이게 10만이죠? 보험가액 평가액이 10만이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보험가액은 5만이고 이 3개의 보험계약의 보험 금액을 다 더하면 10만이 되니까 뭔 상황이에요? 더블 인슈어런스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의에 의해서 사기 쳐가지고 중복보험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느냐. 이 물건의 보험 가액은 5만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블 인슈,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아무리 10만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더블 인슈어런스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ABC가 총액으로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만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험 금액은 10만이라 할지라도. 더블 인슈어런스, 중복보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풀 인슈어런스면 쉬워요. 풀 인슈어런스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A, B, C 보험회사가 자기들 보험계약 체결한 대로 2만 보상하고 3만 보상하고 5만 보상하면 끝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더블 인슈어런스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N빵을 하는 겁니다. 뭐의 비율로? 보험 금액의 비율로. 그래서 10만짜리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합산을 해보면 10만인데 거기에서 자기들 보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A는 20%, B는 30%, C는 50%죠. 예, 그래서 그거를 5만에 20%, 5만에 30%, 5만에 50%로 20%, 30%, 50% 계산해 보면 되죠. 요렇게 보상을 합니다. 그럼 요렇게 보상하면 끝이냐? 아니죠. 실제 P보험자와 C보험자는 5만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얼마예요? 25,000이죠. 쉽게 말해서 10만짜리 물건을 10만에 보상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만짜리 물건이었나 봐요. 계약 체결할 때는. 그래서 10만에 들었는데 이 10만이 실제 사고 시점에 5만으로 준 거야. 그러면 보상은 얼마? 5만만 한다고. 5만만. 그러면 보험 계약을 내가 제대로 체결했단 말이야. 계약 체결 시점에 10만이었기 때문에 10만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가치가 사고 시점에 5만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내가 그 5만부터 10만 이 초과된 부분이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면 난 잘못한 게 아니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회사가 오히려 반대로 그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 보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뭔 거예요? 10만짜리 물건을 10만에 보험 들었는데 가액이 확 줄었다? 그러면 보상은 이 확 줄어든 5만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처음 계약하고 실제에 달라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 한다?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5만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남은 5만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험료 환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블 인슈어런스 상황이 난 거예요. 더블 인슈어런스 중에서도 뭐예요? 피보험자가 사기 안 치고 보험 가액 가치가 변동했다는 걸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분손의 경우는요. 분손은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만짜리 물건인데 $1,000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분손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비례보상을 하기로 했죠. 비례보상. 비례보상에 발생을 합니다. 분손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례보상, 분손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사고 비율에 대해서 지금 전손의 사고가 아니라 분손의 경우에 지금 전손과 분손을 아직 여러분들이 해상손해에 가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전손과 분손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분손은 부분적 손해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직 분손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았으니까 5만짜리 물건의 실제 손해는 1,000이라고 봅시다. 만이라고 봅시다. 그럼 20%만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20%만 손해가 났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20%만 보상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5만짜리 물건인데 손해액이 만이야.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례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4만 중에 2만, 3만 중에 3만. 요 방식은 뭐예요? A 보험 계약을 이 앞에 가서 보면 보험 가액이 4만인데 보험 금액은 2만이에요. 이거 50%죠. B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들여다보면 보험 가액이 4만에 3만이죠. 그럼 75%죠. C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보면 5만에 5만입니다. 풀 인슈어런스를 했네요. 각각의 계약을 놓고 보면. 그럼 각각의 계약을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10,000 실제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액을 생각을 해보면 17,500, 5,000. 이건 50%, 75%, 100%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다시 ABC 보험회사의 비율을 계산해요. 복잡한 방식입니다. 복잡한 방식.
여기 22,500은 어디서 왔나요? 요거 다 더하면 22,500입니다. 22,500분의 5,000, 22,500분의 7,500, 22,500분의 만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요거 A의 숫자, 요 B의 숫자, 요 C의 숫자를 다 더하면 1만 달러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산 방식을 알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산 방식을 터득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버 인슈어런스가 났을 때, 더블 인슈어런스가 났을 때,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사기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들은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줄 때 실제 보험 가액과 실제 보험 금액과 여러 보험회사가 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 계약을 다 일일이 해서 보험 금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왜 없냐? 실손 보상의 원칙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비율로 쪼갠다. 어떤 비율로 쪼갤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쪼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지, 이 계산 방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계산 문제 중간고사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수식은 알려주되 시험 문제에 안 낼 게 또 뒤에 나와요. 공동훼손에. 자, 그러니까 그건 잘 알면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분담 청구권하고 타보험 약관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보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분담 청구권은 제가 앞서 얘기해서 보험회사들이 A, B, C가 있으면 얘네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한 보험회사 찾아가서 그냥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보험회사가 모든 거를 몰빵할 필요는 없다. N빵을 한다. 나머지 보험회사랑. 그러면 나머지 보험회사한테 이 A 보험회사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 분담 금액만큼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담 청구권입니다.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 대해서 분담 청구를 소송하는 권리. 이게 분담 청구권이고요. 자, 타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뒤에서 공부하게 될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보험증권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증권 약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네가 중복보험 되는 상황이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보험회사 갔다가 우리한테 와. 그 컨셉입니다. 네가 중복보험이면 보험증권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중복보험이라면 다른 보험한테 먼저 돈을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우리 보험회사 찾아와서 돈 받아 라는 내용이 타보험 약관이고, 이게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A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에도 들어가 있고 B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에도 들어가 있고 C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서로 떠넘기기를 하죠. 서로 떠넘기기를 하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죠. 피보험자 입장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엔 ABC 보험회사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비례해서 연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D에서 자기들끼리 분담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중복보험인데 더블 인슈어런스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기가 없다면 어떻게든 보험자들은 보험 금액만큼을 해줄 수가 없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가 없고,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보험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중복보험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여기 챕터에다가 제가 피보험 이익 뒤에다가 중복보험 챕터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설명을 읽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